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자, 2024년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봉투 모의고사 총 7회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마련해봤습니다. 자, 일단 문제 지금 올해는 어떤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일단 문제와 선지 내용을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정리하셔야 할 내용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시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틀은 이렇게 줬습니다. 그냥 자동차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옳은 것이라고 해놓고 지금 1번, 2번, 3번, 4번 선지 하나하나가 각각의 문제로 출제가 되어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중요한 내용들로 이제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내용을 보시다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반드시 찾아보셔야 할 내용들 그걸로 구성을 했으니까 마무리 요걸 하시면서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봉투 모의고사 정도에서 파이널 준비를 해두시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만 좀 잘 취합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더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던 기본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마인드맵을 활용을 했다, 뭐 개인 노트를 활용했다. 그래서 이론 위주로 계속 복습을 해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서 1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고요. 자, 재원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간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지거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정지거리라고 그냥 툭 하고 던져줬지만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막 여러 가지 연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지거리 하면 일단 뭐야? 제동거리에다가 뭐다? 공주거리를 더한 걸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라고 한다. 이 개념이 떠올라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독이 여러 번 되어 있다라면 우리 맨 마지막이죠. 세시 파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제동공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제동거리 구하는 거, 공주거리 구하는 공식까지도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은 뭐다? 찾아보셔야겠죠. 기본서 제일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내용이 뭔지, 제가 뭘 얘기하는지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고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면은 자동차가 주행 중 제동장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 제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주거리를 포함한 정지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선지는 뭐다? 틀린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고, 선지 하나를 통해서 중요한 겁니다. 재원 중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도 간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뭡니까? 실린더에서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된 이론적으로 이제 기관의 출력을 나타낸다. 이걸 우리 뭐라고 했다? 지시마력 혹은 도시마력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시마력과 도시마력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정미마력은 뭔데? 제동마력, 충마력과 함께 이제 실제 사용한 마력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마력이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마력은 똑같이 정미마력 혹은 제동마력, 충마력에다가 손실마력 더해가지고 얘가 뭐가 된다? 이론적인 마력이 된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론적인 마력은 뭐야? 실제 나온 마력에다가 잃어버린 마력 둘이 더한 게 요게 된다라는 개념이고, 요거 하는 김에 기계 효율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 기계 효율은 우리 엔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 효율은 내가 100이라고 했다. 지시마력이 100이다. 근데 실제 정미마력 나온 게 60이다. 그럼 기계 효율은 60%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서 기계 효율 구하는 부분도 착안을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계 효율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계 효율 같은 경우는 우리 클러치의 기계 효율 개념이죠. 클러치에서 클러치 들어간 것 분해,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 분해 나간 동력 곱하기 100으로도 클러치 효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준에서 들어간 것 분해 나간 것 곱하기 100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내용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 나와 있는 정미마력, 충마력, 제동마력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제동마력, 정미마력, 충마력을 어떻게 구하는데 2파이 토크 곱하기 회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선지 하나하나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넣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중량이란 승차 인원이 모두 승차하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차량 총 중량이라고 표현했죠. 전체 중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량 중량이 아니라 뭐다? 총 중량이라고 해야지 얘가 맞는 내용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운행하기 위해서 뭐 윤활유, 연료, 뭐 냉각수 필요한 만큼 가득 채운다. 만재.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고 짐을 싣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우리 공차 중량이라고 표현한다. 그 공차 중량은 뭐 차량 중량하고 같은 개념이다. 총 중량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차 중량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다? 윤거죠, 윤거. 재원에서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게. 그래서 윤거는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뜻하고, 이 정의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거에서 조금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난이도 있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면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윤거가 변하는 독립평가 방식. 독립평가 방식 중에서 우리 위시본이 있었거든요. 위시본은 크게 이제 평행 사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SLA 형식이 있었다. Short and Long Arm이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 같은 경우는 위에 아래 암 길이 같았고, SLA 같은 경우는 Short and Long이잖아요. 짧고 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가 지면에 노면에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충격을 받으면 운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행 사변형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평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윤거가 바뀐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SLA 형식은 짧고 길기 때문에 요거 올라가고 또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타이어 전체 어떻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캠버가 V 캠버로 바뀌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다? 윤거가 변하는 방식은 뭐다? 평행 사변형이 뭐다? 윤거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좀 확장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무리니까, 마무리 강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더라도, 이 선지에 관련된 독립평가 방식 변한다. 그럼 요거까지도 유추될 수 있게끔 자주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엔진, 전기, 셰시, 뭐, 자동차 일반, 규칙 딱 정해놓고, 뭐, 이 부분, 편협하게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 볼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저로 마무리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잦은 회독이다. 그래서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드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회독을 늘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키워내시는 게 뭐다? 응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거가 바뀌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차량 총 중량, 아까 개념이죠. 총 중량이니까 사람 다 타고 짐 다 실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측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이 가해지면 어느 최대한 어떻게 좀 줄어든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뭐 구조학적으로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뭘로 맞는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은 점화장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화장치에 우리 트랜지스터라는 녀석을 쓴다. 트랜지스터. 반도체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 둘을 붙인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단순하게 정류하는 종류로 쓴다. 정류가 뭔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용도로 쓰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PNP, 뭐 NPN이라고 얘기했었죠. 세 개가 붙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점화장치에서 쓰는 트랜지스터, 우리 파워 TR, 파워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파워 트랜지스터에서는 어떤 형을 쓴다? NPN형 트랜지스터를 썼다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바로 어떻게 한다? 답을 골라내실 수는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PNP가 아니라 뭐다? NPN형 트랜지스터를 주로 뭘로? 점화장치에서 파워 트랜지스터로 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뭘로? 2번으로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의 선지가 길어요. 긴 것 중에서 이제 일부 내용을 편협하게 틀리게 주고 나머지 내용을 맞게 하는 경우가 이제 변별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다 맞거든요. 요 부분만 해. 아까 말씀드렸처럼 NPN형으로만 바꾸면 뭐야? 트랜지스터가 주로 사용되죠. 그리고 베이스 전원이 뭐야? 차단될 때 어떻게 2차 코일에 고전압이 발생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다 보면은 뒤에 내용 전부 다 맞아.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틀린 내용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아는 내용을 빨리 읽고 이거 맞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야지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점화장치의 ECU가 베이스 전원을 제어하는데 기준 신호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 신호로 쓰는 게 뭐다? 크랭크 각 센서하고 1번 TDC 상사점 센서 이 두 가지의 기본 신호를 베이스로 점화장치를 제어한다.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ECU가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하는데 NPN형 트랜지스터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되죠. 이렇게 돼서 이 라인이 뭐다? 컬렉터고 이 라인이 접지가 되고 이 접지가 뭔데? 이미터. 그 다음에 ECU가 제어하는 라인을 뭐라고 한다?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 1번 상사점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어떻게 베이스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스위칭 작용이죠.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같이 흘러가다가 여기서 전원을 차단하는 순간 컬렉터 전류 차단되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1차 코일에서는 뭐다? 자기 유도작용. 그리고 하나를 포인트로 권선비만큼 한 100배 정도 많이 감겨있는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작용으로 고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장치 얘기 나오면은 이 전체 개통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이것도 뭐다? 반복이 자주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센서 신호를 기준으로 이게 TDC가 아니라 왜 캠 포지션 센서지? 캠 포지션 센서는 1번 상사점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배전기 안에서 사용했던 거고, 배전기가 없어지면서 캠축에 돌출부를 둔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캠축이 1회전 하면서 돌출부가 한 번 지나가게 되면 한 사이클이 완료된다. 그래서 1번 상사점 센서의 역할을 누가 배전기가 없는 방식에서는 캠 포지션 센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점화의 기준점을 잡는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기준으로 ECU가 파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를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다가 내가 점화가 필요한 순간에 차단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 스위치. 방금 스위칭 작용 말씀드렸고, 트랜지스터를 써가지고 가질 수 있는 3대 작용이, 대표적인 게 스위칭 작용이고, 그 다음 뭐다? 발진, 증폭 작용까지 두 가지 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실리콘이라는 규소를 씁니다. 그래서 규소가 단점이 뭐다? 내열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150도 이상 되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으니 온도 제어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고온에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요 단독으로도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반도체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베이스 전류가 인가될 때, 즉 여기 전류가 흘러갈 때 점화 1차 코일이죠. 여기 1차 코일이죠. 1차 코일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쪽에 있다고 보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접지라고 봤으면은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코일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고 저항을 거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거치고 나온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점화 코일 뭐라고?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화 코일 마이너스 단자와 파워 트랜지스터 컬렉터죠. 여기 컬렉터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몇 볼트? 0볼트 가까운 전압이 출력이 된다. 몇 볼트? 0볼트 가까운 전압이 출력된다. 무슨 말이냐? 자, 베이스 전류가 인가가 되면 여기 컬렉터 전류도 같이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다. 기억나시죠? 그럼 뭡니까? 자, 컬렉터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요 회로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에서 전원이 공급돼서 여기 뭐야? 점화 코일. 저항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그 다음 베이스에서 흘러갔기 때문에 스위치 붙었어요. 컬렉터에서 이미터 전류가 흘러가서 접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키리오프체 2법칙에 따라서요. 저항 앞에는 뭐다? 입력 전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항 이후에 이쪽에 트랜지스터는 거의 저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릴레이를 쓰는 것보다 트랜지스터를,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자체 어떻게 소모 전력이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저항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몇 볼트? 12볼트. 저항 하나에서 모든 전압 강화 다 일어나고 여기 라인은 몇 볼트? 0볼트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어떨 때? 여기 베이스 전류 흘러갈 때 회로가 만들어져서 여기는 12볼트, 여기 0볼트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거예요. 그러다가 전원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 메인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 요 라인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항 뒤에도 몇 볼트? 12볼트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스위치를 붙였을 때는 몇 볼트? 0볼트고 딱 떼면 어떻게 한다? 자기 유도작용 서지 전압 T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12볼트 떨어지고 나서 12볼트로 바뀐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면은 또 붙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점화 1차 파형 혹은 2차 파형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 0볼트인 이 구간에서 뭐야? 베이스에서 이미 또 전류가 흘렀고 콜렉터 전류 같이 흘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뭐가 된다? 스위치가 붙어 있는 개념. 우리 접점식 점화장치로 얘기했을 때는 캠각과 관련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드웰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구간에요. 그래서 딱 떼자마자 서지로 어떻게 자기 유도작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조금 더 변별력을 주기 위한 깊은 어려운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건 깊이 있게 파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잘 돼 있다면 요 내용도 한번 풀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까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려우면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놓고 나서 조금 여력이 될 때 뒤에 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이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모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기본만 잘 챙기자고요. 쉬운 것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뭘로? 2번으로 고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입니다. 채시파 때 클러치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클러치에 보시게 되면 클러치 디스크가 있고 클러치 판, 클러치 디스크에 스프링 두 가지 종류가 있다더라. 그래서 클러치 판을 정면으로 봤을 때 요렇게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뭐라고 한다? 우리 토션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스프링이 무슨 역할을 한다? 압력판이 닿아가지고 회전하면서 딱 닿았을 때 어떻게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션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고요. 판을 옆으로 돌렸을 때 판과 판 사이에 약간 유격을 줘서 거리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뭐다? 쿠션 스프링이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편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 하나 자체가 뭐야? 1번 선지 자체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전문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되어요. 자, 디스크가 마모가 되어서 여기 판이 얇아지면은 압력판이 어떻게 된다? 더 판 쪽으로 붙게 되고 이 압력판이 어떻게 판 쪽으로 가까워 스프링에 밀려가 붙게 되면은 뒤에 레버죠. 레버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이 붙는 만큼 릴리스 베어링에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클러치 유격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되면 클러치 유격이 뭐야? 커지는 게 아니라 뭐다?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뭐야? 차량의 가속이 원활하지 않고 연료 소비율은 높아진다. 뒤에 내용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마모가 되면 이런 증상은 나오지만 가운데 유격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도 이것은 뭐야? 틀리게 내용을 만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선지에 대한 압박도 많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최대한 좀 마지막으로 어렵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클러치의 전달 토크는 클러치의 마찰 개수, 클러치의 스프링의 힘, 그 다음에 클러치 판의 평균 유효 반경에 비례한다. 그래서 전달하는 토크는 압력판을 누르는 스프링의 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뭐야? 마찰 개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 평균 유효 반경에 비례하고 하나 더 있다는 판의 수와 마찰 면의 수와 비례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전부 다 뭐다? 비례해서 결과치의 토크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거와 더불어서 뭐야? 클러치를 두고 입력된 동력이죠. 그래서 입력된 동력 분의 출력된 동력 곱하기 100이 뭐다? 클러치의 기계 효율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복습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4번 선제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효율이 90%입니다. 자, 90%인데 자, 클러치 입력 회전수가 얼마예요? 입력분의 출력이랬잖아요. 그러면 입력 회전수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00뉴턴이에요. 100뉴턴메타. 그 다음에 출력이 얼마죠? 1000이고 곱하기 출력 토크가 90
뉴턴메타입니다. 자, 분모, 분자, 단위가 같기 때문에 다 날라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 기계 효율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4번 선지에서 바로 맞는지 틀린지 구분할 수 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클러치에서는. 그래서 1000 날아가고 100 날아가면 92, 90 된다.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선지는 뭐야? 맞는 내용이네. 그러면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뭐야? 2번이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다? 답 고르는 거에 막 집착해. 아, 맞췄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 1, 2, 3, 4에 각각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키워드로 넣어놨으니까, 그거 내용을 내가 학습을 보면서 내가 학습이 잘 되었구나, 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 눈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디젤 엔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말이 많은 게 그거잖아요. 디젤 엔진을 지금 잘 안 쓰려고 한다. 디젤 엔진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환경에 좀 오염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환경 오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뭐다? 우리 뭐 입자상 물질, 그다음 뭐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 줄이는 게 현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커스 맞춰가지고 가장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연소를 하다 보니까 질소 산화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뭐 요소수, 뭐 이런 분,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죠. SCR 장치를 쓰는 뭐 이유, 뭐 왜 쓰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COHC를 뭘로? CO2H2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뭔진 모르겠지만 CO에다가 뭐 산소가 더해졌고 HC에다가 뭐 산소가 더해지게 되면은 H2O가 되고 C에 산소 붙으면 CO2가 된다는 개념이죠. 둘 다 뭐다? 일단은 산화 과정을 거치게 했네요. 산소를 공급했으니까. 유해물질인 CO와 HC를 줄이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했다. 근데 얘를 왜 공급하냐는 거예요. 얘를 공급함으로써, 즉 HC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뭐야? 산화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발생된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배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왜 상승시키는데? 입자상 물질 PM이죠. PM을 포집해 놓은 녀석을 어떻게 껌댕을 태워내기 위한 온도로 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DPF, CPF라고 하고, 이 DPF, CPF를 뭐라고 하는데?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데? 디젤 산화 촉매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DJ DOC. 자, 그래서 DOC라고 외워두시면 편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야? PM의 구성 성분인 HC를 여기서 뭐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PM을 일부 자체적으로 감소시킨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야? 쌓여진 PM, DPF, CPF에 쌓여진 PM을 뭐야? 똑같이 또 태워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PF, CPF 요 개념이죠. 그리고 LNT는 뭔데?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우리 요소수잖아요. 요소수를 쓰는 장치에서 뭐 좀 대형 디젤 엔진에서는 요거 쓰는데 요거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고 요거보다 좀 배기량이 작을 때 이렇게 포집해서 질소산화를 포집해서 태워내는 용도로도 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LNT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요 문제를 보면서 디젤 엔진의 유해가스를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친환경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라지에이터가 있는데 그릴입니다. 메이커사 나와 있는 거. 불판처럼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하죠. 제일 정면에 그 그릴 사이와 라지에이터 사이의 갭의 길이. 그러니까 플랩을 넣어가지고 열고 닫고 한다는 개념이에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어떻게 닫았다가 어느 순간 열고 닫고를 제어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걸 왜 열고 닫고 하는데? 일반 차량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닫는다? 왜 닫는다? 자동차 주행할 때 공기 저항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닫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엔진을 식혀야 될 때는 열어야겠죠. 그래서 이 열고 닫고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얘기했던 겁니다.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는 플랩을 열어가지고 엔진을 좀 식히는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좀 붙었을 때는 공기 저항을 좀 최대 좀 줄이는 개념. 냉간시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봐두시면 좋겠고. 자, AFS는 뭔데? 우리 전자 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의 기본 분사량이죠. 연료의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센서가 있는데 얘 플러스 뭐야? 크랭크 각 센서 이 두 가지 신호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한다.
요 내용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TDC, 그 다음 뭐야? 애프터. 우리 뭐 사람 만나고 나서 애프터 신청한다. 이후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사점 이후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반대가 뭐다? 비포, TDC죠. 상사점 전, 뭐 전후,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액티브 하이드로릭 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 회생 제동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회생 제동이 가능한 차량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 것뿐만 아니라 모터를 감속할 때 모터로 어떻게 회생 제동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한다. 그럼 이렇게 회생 제동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감속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전기를 만들면서 감속이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회생 제동으로도 감속이 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제동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중간에 조율해 줄 수 있는 전자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는 뭐 회생 제동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운전자 브레이크 밟는 유압으로 그냥 제동이 되면 됐는데, 이제는 회생 제동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얘를 중간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하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은 뭐라고 한다? 액티브 하이드로릭 부스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요거 나온 김에 뭐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좀 챙겨 보십사라고 해서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제 이행전 사이클 엔진, 그리고 사행전 사이클 엔진 장단점 비교하는 내용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행정 사이클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iHead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iHead형? LIFT 기억나? LIFT 리프트라고 외우면 된다. 이게 뭐였더라?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iHead형 같은 경우는 실린더 헤드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일자로 딱 뻗어 있는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데? 맞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장난친 거예요. 이행전 사이클 엔진이잖아. 이행전 사이클 엔진에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다? 없어요. 이행전 사이클 엔진에는 없거나 즉 있어봤자 밸브 하나? 간단하게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iHead형, LILhead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데? 이행정 사이클 물어봐놓고 요 종류는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헤드형을 이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단점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iHead형,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참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부 다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직접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응용이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거 하는 김에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LIFT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브 위치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통 엔진은 2기통이에요. 이행전 사이클 엔진 2기통이에요. 크랭크축 1회전에 2번 폭발하는 엔진으로, 맞죠? 1회전 할 때 전부 다 한 번씩 다 터져야 되잖아요. 얘는 이행전 사이클 엔진이기 때문에 행정 한 번, 두 번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360도 동안 다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위상차 구할 때 어떻게 했다? 360도 나누기 기통수를 했다. 이행전 사이클 엔진에서는. 사행전 사이클 엔진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두 바퀴의 한 사이클이 완료되니까 두 바퀴인 720도에다가 기통수로 나누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거로 봤을 때 2기통 엔진은 요거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나누기 2.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180도의 위상차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 위상차 계산하는 문제도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배기 행정 중 연료가 같이 배출됨에 따라 연료 소모량이 높은 편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로 따로 명확하게 제어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타지도 않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조속이 불안전하다. 밸브로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에서도 역시 고속과 저속이 좀 회전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자주 터지죠. 자주 터지잖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터진다. 이게 이제 우리 반영되는 게 뭔데? 지시마력, 도시마력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DC마력, 도시마력 비교한 인자를 보시면은 평균 유효 압력에 비례하고 차량 총 배기량에 비례하고 뭐 회전수에 비례하는데 여기서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나누기 2를 안 하고 4행정 사이클 엔진은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여기서 뭐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 1.6에서 1.7배 정도의 출력이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선지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을 뭘로? 1번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S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ABS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ABS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ABS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게끔 제어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잠겼는지 잠기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들어온다? 슬립률의 개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률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슬립, 미끄러지는 비율, 맞죠? 그래서 운전자가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브레이크 딱 밟았을 때 바퀴가 딱 잠겼어. 잠기고 밀리는 상태는 100%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슬립률이 100%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퀴가 잠기지 않게끔 어떻게 브레이크를 놨다, 잠궜다, 놨다, 잠궜다를 반복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갔다 놨다를 어느 정도로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차체의 속도의 바퀴의 속도를 어떻게 한 80% 정도로, 얘가 차체가 시속이 100km라면 바퀴가 어떻게 잠겼다 놨다를 반복해서 어떻게 한다? 얘를 한 80%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슬립률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유지하는 게 뭐다? 가장 큰 제동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제동 마찰 계수를 크게 가져간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야? 제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제동 거리 구하는 거, 제동 거리 구하는 거를 보면은 2뮤g의 제동 초속도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제동 마찰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동 마찰 계수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슬립률을 제어해서 높게 가져가면은 반비례 관계인 제동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귀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BS 시스템을 둬가지고 슬립률을 제어한다. 이 슬립률을 제어했을 때 결과적으로 제동 마찰 계수를 높일 수 있고 그게 제동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바퀴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자 핸들 돌렸을 때 바퀴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중간중간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도 일부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면 ABS 장치는 어떻게 한다? 방향 안정성과 조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퀴가 잠기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거기에 제동 거리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슬립률을 제어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써야 된다. 액추에이터를 뭐라고 한다? 모듈레이터 혹은 하이드롤릭 유닛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모듈레이터 하이드롤릭 유닛을 감압, 유지, 증압, 감압, 유지, 증압을 계속 제어를 해서 어떻게 슬립률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유압 조정기, 즉 하이드롤릭 컨트롤 유닛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서 그림을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진공식 배열 장치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진공식 배열 장치의 마스터 실린더, 그 다음 어떻게 라인이 두 개, 텐덤형 마스터 실린더라고 해서 유압 라인이 두 개 내려가죠. 이 내려간 유압 라인이 어디로 간다? 비로소 유압 조정기, 하이드롤릭 유닛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을 어떻게 한다? 각 바퀴별로 또 두 개씩 나눠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네 개의 바퀴로 각각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실린더와 하이드롤릭 유닛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제어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ABS가 여기 마스터 실린더에 붙어가지고 ABS ECU가 붙어있는 타입도 있고 ABS ECU 역시도 떨어져 있는 방식도 있다. 그거는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은 항상 어떻게 된다? 떨어져서 제어를 하게 된다라는 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얘가 틀렸다. 그래서 가는 거리가 먼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휠 스피드 센서는 각 바퀴 회전 상태를 어떻게 검출해가지고 ABS ECU로 전달을 해가지고 바퀴가 어떻게 얼마만큼 휠 스피드를 가지고 돌아가는지 그리고 잠겼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관련 신호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차체의 속도는 어떻게 하는데? 차체의 속도 역시 휠 스피드 센서의 감속도를 계산해서 차체의 속도가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연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휠 스피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차체의 속도도 연산할 수 있고, 그다음 바퀴 속도까지 계산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슬립률을 구할 수 있고 그 슬립률에 의해서 제동 슬립률을 얼마만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제동 마찰 계수도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메인으로 쓰는 센서는 뭐다? 휠 스피드 센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S 장치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은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시동을 걸더라도 계속 점등되어 있죠. 현재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휠 스피드 센서 하나 이상이 생겼다. 그럼 계속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럼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ABS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럼 ABS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fail safe 혹은 림 홈 기능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압 조정기의 라인을 제어하는 그 NONC 솔레노이드 밸브 전동 모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오프된다. 그 오프가 됐을 때 뭐야? 그냥 일반 유압 브레이크는 쓸 수 있게끔 해준다. 그게 이제 fail safe 혹은 림 홈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ABS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난 그 상황에서 바로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이 수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자기 진단기가 따로 지워가지고 어떻게 소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정비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 어디가 고장난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ABS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지만 우리 VDC죠. VDC나 TCS 이런 녀석은 뭐다? 작동되는 순간에 어떻게 경고등이 막 들어왔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장났을 때 얘는 뭐 작동되는 순간에 점등이 되기도 한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ABS는 작동되는 순간에 뭐다? 점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ABS 감압 유지 증압이 반복적으로 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킥백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따다다닥 유압 장치에서 쳐서 올리는 충격이 거꾸로 오는 그런 충격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계통에서요. 냉각계통에서 온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전자제어가 아닙니다.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을 써가지고 어떻게 얘가 팽창되고 팽창되지 않고에 따라서 밸브를 열고 닫고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의 밸브를 열고 닫고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수온 조절기 혹은 정온기 혹은 뭐 썸머 스택 전부 같은 용어죠. 그래서 냉각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온 조절기, 정온기, 썸머 스탯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썸머 스탯 혹은 썸머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온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스위치는 붙었다 떨어졌다 온오프예요. 수온 조절기, 정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중간 과정에 열리는 과정을 모두 선형적으로 물을 뭐 작게 보내고 많이 보내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제어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일정 이상 온도에서 붙었다. 그 다음 뭐야? 그 온도 이하가 되면 떨어졌다. 온 아니면 오프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위치한다? 라지에이터 탱크 하부에 위치해서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뜨겁게 되면 어떻게 스위치가 붙게 된다. 그렇게 붙게 됐을 때 팬을 돌리는 전원으로 쓰게 된다라는 용도로 스위치를 쓰게 되고 비슷한 이름이지만 얘는 뭐다? 온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밸브가 열리는 정도가 결정이 되는 뭐 정온기, 썸머, 스택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것도 냉각장치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 정온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자, 닫힌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된다? 블럭 안에서만 순환이 된다. 그리고 온도가 뜨거워져서 열어지는데 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엔진이 과열하게 된다. 라는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열린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되는데, 냉간 시에 바로 어떻게 한다? 라지에이터 상부 탱크, 하부 탱크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작동 올리는데, 즉 워밍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온기와 관련돼서 얘가 고장이 났을 때, 닫힌 상태에서 혹은 열린 상태에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잘 정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냉각장치에서. 그래서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매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노킹과 관련돼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노킹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야? 노킹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 원인입니다.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 와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뭐야? 노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할 거 없이 뭐야? 와류는 둘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불쑥옷을 딱 줬어. 그럼 딱 줬을 때 한 방에 확 타고 없어져야 된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이게 너무 빠르면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상사점, 폭발 상사점 지나서 10에서 13도 그 사이에 최대 폭발 압력을 모아서 한꺼번에 와류를 써가지고 다 태워내면 좋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할 거 없이 화염 전파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와류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뭐 디젤 엔진에서는 자기 착화가 돼서 불이 붙었을 때도 빨리 순간적으로 타고 없어지면 좋기 때문에 와류를 활용하는 것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모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은 뭐야? 착화 지연을 길게 한다. 즉 스스로 불이 붙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불이 잘 안 붙게 길게 가져간다. 그럼 조기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솔린 엔진에서는 착화 지연을 길게 하게 되면 조기점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줄이는데. 맞죠? 자, 디젤 엔진은 착화 지연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촉진제도 쓰고 할 만큼 착화 지연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착화 지연을 짧게 하는 것이 노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보통 우리 디젤 엔진에서는 착화 지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가솔린 엔진에서는 착화 지연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조기점화라고 표현 많이 하지만. 근데 여기 개념에서 착화 지연을 길게 한다. 착화가 지연되는 부분을 착화가 어떻게 지연되는 걸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착화 지연이 길어지게 되면 스스로 착화가 잘 안 되고 그럼 조기점화가 되지 않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가솔린 엔진은 고온에서 노킹이 자주 발생되죠. 조기점화. 디젤 엔진은 고온에서 노킹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둘이 다른 부분이고 요거에 따라서 노킹을 줄이는 방법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부분인 거니까 요것도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연료가 농후하여 입자가 굵어집니다. 뭉쳐졌다는 얘기예요. 뭉쳐지게 되면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모두 노킹이 잘 발생이 된다. 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부터 해볼까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가 뭉쳐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불이 잘 안 붙겠죠. 뭉쳐진 연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착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자가 가늘어야 스스로 불이 잘 붙잖아요. 지연 없이. 근데 연료가 뭉쳐져서 어떻게 착화가 지연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노킹이 당연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솔린 엔진은 오히려 입자가 가늘게 연소실 벽면에 희박할 때 조기점화가 많이 생긴댔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간의 농후한 공연비로 뭉쳐져 있을 때가 오히려 노킹이 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서는 오히려 희박할 때 엔진의 온도가 좀 높은 희박한 상황에서 노킹이 잘 일어나고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오히려 농후한 공연비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합니다. 노킹과 관련돼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복합적으로 이제 제가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본 겁니다. 전부 다 하나로 흐르게 하게끔 동력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하나로 흐르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유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내용을 좀 잘 요약을 좀 해보자 그런 개념에서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공기 및 유체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데 우리 연료 펌프에서 얘기했었죠. 연료 펌프에서도 얘기했고 브레이크 유압 라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작동은 되고 역으로 흐르지 않게끔 해주는 거 유체를. 그래서 우리 잔압을 유지한다. 잔압을 유지해서 어떻게 한다? 베이퍼락을 방지할 수 있다. 제시동성, 가솔린 엔진에서 제시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브레이크에서는 어떻게 브레이크 빨리 작동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런 개념에서 유체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우리 체크밸브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력 조향장치, 유체를 쓰는 거, 동력 조향장치에서는 안전 체크밸브라고 해서 동력 조향장치, 유체를 쓰는 조향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 그냥 일반 노파워 핸들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체크밸브를 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 부위에 체크밸브가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 문제 풀면서 체크밸브의 정의를 아시고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전기 파트에서 먼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를 흐르게 해준다. 이쪽으로는 인가되지만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교류의 개념에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질 때 저 정방향 인가해줄게. 역방향 안 돼. 인가 안 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전기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정류작용으로 쓴 게 뭐다? 다이오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력을 한쪽으로 전달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전기자 축에서 피니언 기어로는 어떻게 전달하지만 시동이 걸려서 피니언 기어가 돌 때 전기자 축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뭐다? 원웨이 클러치의 한 종류인 오버러닝 클러치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토크 컨버터에서 펌프 터빈 스테이터잖아요. 펌프 터빈 스테이터에서 클러치 포인트 전에서는 어떻게 회전하지 않게끔 하다가 클러치 포인트 이후에는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돌게 해준다. 이것도 뭐다? 원웨이 클러치를 쓴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동력을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해주기 위해서 뭘 쓴다? 원웨이 클러치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밸브, 다이오드, 원웨이 클러치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문제 풀어봤고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또 연결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했던 내용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서 관련된 것들 문제만 푼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내용을 좀 복습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회독을 좀 늘려나가시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2회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